59이라는 나이가 있습니다. 젊다고 하기엔 몸이 먼저 알고 늙었다고 하기엔 마음이 먼저 반발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은 두 가지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병과 외로움입니다. 병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있습니다. 진단서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이름만 있을 뿐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나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두 사람이 함께 다닐 곳을 노트에 적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경주 한옥마을, 남도 음식기행. 그 노트는 책상 서랍에 고스란히 남았고 남편은 끝내 한 곳도 가지 못하고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비로소 실감이 왔습니다. 집이 조용하다는 것이,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밥상을 두 사람 앞으로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에, 둘째는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왔고 생일이면 전화가 왔습니다. 나쁜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마다 살아내기 바쁜 어른들이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혼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불을 끄는 생활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졌다는 것과 괜찮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알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 동네 등산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권유했고 처음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두 번째 권유에선 바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에야 나갔습니다. 산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는 감각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모임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는 얼굴이거나 아는 얼굴의 지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눈에 띈 건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옆에서 걸었고 쉬는 시간엔 항상 뒤에서 물통을 챙겼습니다. 그 남자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만난 인연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문장이었는지를. 그 남자의 이름은 최석원이었습니다. 나이는 62.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가볍게 보일 수 있어도 말을 아끼는 사람은 왠지 속이 깊어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 남자는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등산 모임이 끝나면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여럿이 함께였고 그러다 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누가 먼저 이끌었는지 돌아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항상 먼저 나와 있었고 메뉴를 고를 때면 드시기 편한 걸로 하세요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미리 챙겨왔고 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마음을 놓게 됩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늙어갑시다. 5글자였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선가부터 와서 어딘가에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는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혼을 받은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 오래 볼 게 있습니까? 그냥 빨리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급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래 사귀다 보면 몸이 먼저 지친다고. 그러니 마음이 맞으면 빨리 결정하라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정리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2집을 유지하면 불편하니까.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덧붙였습니다.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서로 마음이 편하죠. 공동명예. 그 단어가 공중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불편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산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모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입주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집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두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이 아닐 때 서두름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예식장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용히 식사 한 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처음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 나이에 2번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조용함이 어울리는 나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이어지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그 과정이 험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안쓰럽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다는 말이 그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둘 다 혼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날짜 이야기까지 오갔는데도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증을 서줄 지인 한 명도, 식사 자리에 함께 앉을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묻기 어려웠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그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었지만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딱히 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카트를 밀며 통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코트 색깔,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분명히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밝은색 재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냉동 코너 앞에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건을 집어들면 여자가 보았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남자가 카트에 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닮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옆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서둘러 다른 통로로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지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던 그 모습,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던 그 분위기, 마치 오래된 부부 같던 그 자연스러움. 그것이 그냥 지인일 수도 있다고 계속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잘 쉬셨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동안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뭔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미안한 건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건지 그 경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사람은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도 아닌데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배려로 들리던 말이 이제는 어딘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인지 자신이 예민해진 것인지 혼자서는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인이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를 못했습니다. 묻는다는 것이 이미 그를 믿지 않는다는 뜻 같아서 그 말을 목구멍 안에 계속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 남자가 집에 들렀습니다. 집 구조를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공간을 쓸지 이야기 나눠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는 동안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챙겨온 서류가 있다며 올 때 들고 온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남자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상단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흔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대주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칸, 배우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랬고 목소리가 그랬고 그 쓸쓸한 표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말을 한꺼번에 뒤집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돌아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떨어졌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날 그가 돌아간 뒤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식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글씨체도 활자 크기도 그 옆에 적힌 낯선 이름도 전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 질문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왜 결혼을 서두른 것인지, 왜 집을 정리하자고 했는지, 왜 공동명의를 먼저 꺼낸 것인지,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직 이름을 붙이기 두려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지난 몇 달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다고 믿었던 말들이, 배려라고 느꼈던 행동들이 전부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나이가 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알아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등본 한 장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섣부른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았고 발이 넓었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슬쩍 최석원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최석원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오래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흘러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항상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에서 60 사이. 남편과 사별했거나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사람. 접근 방식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고 천천히 가까워지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함께 살자는 말의 연장선처럼.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등본을 봤을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배신감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차갑고 넓은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나 한 사람을 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항상 같은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석원의 곁에는 언제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새로운 대상에게 접근할 때도, 멀리서 보면 그냥 지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보다 더 오래, 더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기 파트너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면서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있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잠깐 서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감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들었던 그 말, 공동명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의 그 자연스러운 얼굴. 이제 그 장면들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씩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 냉동 코너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던 그 여자. 오래된 부부 같다고 생각했던 그 자연스러움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먼저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는 것, 모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냥 조용히 연락을 끊는 것. 여러 방법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따진다고 해도 그 남자는 아닐 것입니다. 연락을 끊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 집이 있는 여자, 외로운 여자.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떠나고 오랜 시간을 혼자 견뎌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중 누군가는 이미 당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당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앞으로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일이었습니다. 민원실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에 오는 것이 맞는지, 아직 범죄가 완성된 것도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앞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그쪽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로 접수된 건이 있다고. 내용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 공동 명의를 먼저 꺼낸 것, 등본에서 배우자 이름을 발견한 것,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고소장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허탈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평소처럼 답했습니다. 그쪽에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 날짜를 정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새겨두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익숙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것을 보자 손을 들어 반겼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천천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모임 이야기,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 이야기. 그 남자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결혼 이후의 생활을 그려가는 말들을 섞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면 좋겠다는 것,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하면 좋겠다는 것. 그 말들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진명에 정리하면 되겠네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 그냥 당연한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처럼 그 능숙함이 오히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 문장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짧게 답하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예 관련 서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고소장 접수증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혼인관계 증명서가 놓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피부빛이 변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눈이 서류를 보았다가 얼굴을 보았다가 다시 서류로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구나. 항상 그랬을 것입니다. 외롭고 혼자이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만 바라는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따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카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오래 해온 일이라 능숙했을 것입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도 흔적을 지우는 것도 그 남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마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던 날 담당자가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접수되어 있다고.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석원과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달랐고 모임이 달랐고 도시가 달랐지만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본인 명의의 집, 결혼 이야기, 공동명예 그리고 이혼. 두 사람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여자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마트 냉동 코너 앞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드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인생을 너무 부끄럽게 살았을 뿐이에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길을, 이 바람을, 이 계절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등산 모임에 나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돌아보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결혼을 놓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남자가 곁에 있었던 몇 달보다 그것을 알아채고 끝까지 밝혀낸 그 시간이 훨씬 자신다웠습니다. 더 단단했고 더 또렷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것과 고요한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오늘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9이라는 나이에 다시 한번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 긴 시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나이에 자신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9의 나이에 외로움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무기로 삼으려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흔들리면서도 끝내 자신의 집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있었기에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진실을 찾아낼 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누가 채워주느냐를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계신다면,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사연 읽어주는 밤이 더 오래,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